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의 작은 어지러움조차도 마음의 균열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근에 느끼고 있는 피로, 미묘한 압박감, 정리해야 한다는 그 조용한 속삭임은 단순한 가사 문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신호입니다. 윤근 외부 세계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방 한켠에 쌓여있는 서류, 책상 위의 먼지, 바닥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물건 하나조차 당신의 일상적 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형태를 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청소 팁이나 생활 루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이미 잠들어 있던 변화를 깨우기 위한 하나의 문, 하나의 신호입니다. 특히 일본식 정리 철학이 강조하는 조용한 동작과 의도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감정과 기억을 마주하는 깊은 내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말하려는 핵심은 당신이 정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게으름도 능력 부족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종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보게 될까 두려워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저항이자 보호 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지러움을 방치하기도 하고 정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저항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신에게 또 다른 형태의 귀환, 메타노이아, 존재 전체가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일어나는 깊은 영적 전환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작은 혼란이 단순한 어수선함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 혼란이 사실은 마음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당신이 방 안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압박감, 어지러운 물건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찾아오는 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감정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감정이나 해결하지 않은 고민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해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짐이 계속 방치되면 뇌는 끊임없이 경고음을 듣는 것처럼 피로해지고 생각은 흐릿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지러움이 단순히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 무의식의 울림이라는 증거입니다. 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 무의식적 저항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일본식 정돈 철학에서는 작은 움직임과 고요한 집중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가 있으면 작은 행동도 깊은 변화를 불러오지만 의도가 없으면 아무리 치워도 다시 어지럽혀지는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는 당신이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 지나온 과거에서 버려지지 못한 기억들이 여전히 무의식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시각적 혼란 속에서 에너지를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혼란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윤근 혼란이 영혼의 재정렬 과정이며 무의식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피로, 무기력, 정리에 대한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지러움은 당신에게 이제는 바뀔 때라고 말하는 조용한 안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심리, 그리고 이 혼돈이 왜 당신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깊은 피로,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 안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던 영혼이 균형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대립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억누르고 참아내고 밀어내던 감정들이 더 이상 눌러둘 수 없을 때 무의식은 반대 방향으로 힘있게 흔들리며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당신을 치유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립적 움직임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제, 재정렬, 치유의 초기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층이 무너지고 오래된 패턴이 갈라지며 새로운 자의 형태가 속으로부터 밀려나오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요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갑자기 울컥하거나 이유 없는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드로미아는 혼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당신이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래된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영혼은 절대 무작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한 단계 더 깊고 성숙한 상태로 이동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감정과 혼란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티오드로미아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자아로 서 있을 것입니다. 고대의 신화들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지도를 담고 있으며 인간이 변화의 문턱에 설 때 어떤 내부 과정을 겪는지를 비밀스럽게 기록한 상징적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피로, 감정적 붕괴는 바로 이 신화적 여정의 초입입니다. 마치 고대 여신 이난나가 지하세계로 내려가 왕관과 옷, 권위와 가면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본질로 돌아갔듯 당신도 삶이 쌓아올린 가면들을 내려놓는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혼은 항상 필요한 것만 벗겨냅니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 신화적 하강은 윤기 말한 모티피카티오, 즉 자아의 상징적 죽음과 동일한 정신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 착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버티고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어 온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공포를 느끼지만 그 공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오는 숨결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영혼이 재탄생을 준비할 때 일어나는 정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이 여정은 외로움, 고독, 침묵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강요된 고립이 아니라 신성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당신이 잊고 있던 강인함, 무게,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화적 여정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려간 자만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잃어버린 자아를 마주한 자만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당신 역시 지금 바로 그 경계를 건너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보상은 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외부가 말해주는 기준이나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이 아니라 마치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돌이 닦여나와 본래의 광택을 드러내듯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직면할 용기가 없어 보지 못했던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깊은 고통은 당신의 내면을 산산이 부수지만 그 파편 속에는 오히려 잊혔던 진짜 목소리와 오래된 욕망, 억눌린 감정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제는 나를 봐야 할 때야. 그렇게 당신은 평소라면 귀를 돌렸을 감정과 기억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마주침이 바로 진실의 시작입니다. 이 보상은 편안하거나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섭고 차갑고 과도하게 정직해서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당신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해 있던 거짓 구조를 무너뜨려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억누르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 억눌렸던 진실을 꺼내는 순간 비로소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숨기고 싶던 부분들이 드러나도 그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생의 일부이며 그 생의 일부를 인정할 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의 첫 보상은 잔혹한 듯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과거의 무게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후 당신이 느끼는 그 조용한 확신, 그 깊은 정직함, 그 도망치지 않는 시선은 이제 어떤 외부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 질문들이 바로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결국 이 진실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통과하고 진실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조용한 통찰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갑작스러운 극적 변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깨달음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다가 어느 순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빗줄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빛은 크지 않지만 당신은 그 미약한 빛이 결국 어둠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며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통찰은 종종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껏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이 사실은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도망치던 감정이 사실은 당신을 부르던 신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인식의 순간에 감정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과 당신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이 통찰은 비로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당신을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당신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렸는지, 무엇이 당신을 잡아두었는지,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었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피어오르며 때때로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통찰을 통해 고통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이 피하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노, 상처, 두려움, 질투, 수치심, 이 모든 감정은 그동안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의 일부였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패턴, 알 수 없는 피로감은 사실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다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대면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마침내 인정받기를 원하며 표면으로 올라오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공격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잃어버린 힘, 잃어버린 욕구,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버티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것들의 잔향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감정들을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고 감정은 당신의 내부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그림자와의 대면은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속에 빠져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과 나 사이에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 속에서 명확함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흔들렸는지, 왜 어떤 상황이 당신을 무너뜨렸는지, 왜 늘 같은 상처를 반복했는지.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이해되지 못한 나의 또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치유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작은 혼란은 결국 마음의 깊은 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상이 어질러져 있고 서랍 속 물건들이 얽혀 있으며 바닥에 정리되지 않은 옷들이 널려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혼란은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윤근 외부의 세계가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어질러진 풍경은 마음속 미해결 과제들, 억눌린 감정들,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과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순간 마음속 잊혀진 감정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결이 당신이 앞으로 겪을 변화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질서를 잡아가는 순간 당신의 뇌는 안전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적 혼란이 줄어들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잡동사니가 줄어들면 잠재된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정돈된 환경은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을 돕고 생각을 명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일본식 정리 철학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효율이나 청결 때문이 아닙니다. 각 물건을 다루는 태도, 천천히, 존중하며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이 정신적 재정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정리라는 행동은 어떤 외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물건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실제로 이 감정, 이 관계, 이 습관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감정의 흐름, 존재의 방향성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가 갖는 심리적 힘이며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시작하고 있는 여정의 심장부입니다. 천천히 외부 세계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내면 세계도 그 질서에 맞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정리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는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젠가 쓰게 될 것 같아서,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면 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미룹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언젠가라는 말은 단순한 나중이 아니라 감정적 회피의 상징입니다. 과거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물건 속에 숨어 있고 우리는 그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보류합니다. 예를 들어 버리지 못한 편지, 오래된 관계의 흔적, 실패한 시도의 상징들, 이 모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한 감정을 아직 소화하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을 피하려는 무의식의 방어입니다. 정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감정들과 조용히 재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언젠가의 덫은 우리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다시 행동을 제한합니다. 일본식 정리 철학에서는 이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잔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감정,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이 물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첫 단계는 버리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리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 심리적 용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 용기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작은 결단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작은 행동이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정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절반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종이를 버리거나 하나의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면 그 작은 행동은 당신의 내면에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기로 선택했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언젠가라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당신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먼지가 떨어지는 작은 소리, 종이가 움직이는 마찰음, 서랍이 열리며 내는 낮은 울림, 물건이 제자리를 찾을 때 들리는 미묘한 소리들. 이 모든 작은 소리는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정체가 풀리고 있다. 당신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다. 일본식 정리 철학에서는 이 소리를 진전의 숨결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동감을 깨우는 울림입니다. 정리는 시각적인 변화보다 청각적인 변화를 먼저 가져오며 이 소리의 감각이 당신 안의 도파민 시스템을 서서히 깨웁니다. 뇌는 변화의 소리를 사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뇌는 이 패턴을 살아있음으로 인식하며 더 큰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단순히 청소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정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내면의 침묵과 재회하게 됩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는 미뤄두었던 감정의 문을 닫는 상징이 되고, 쓰레기 봉투가 흔들리는 소리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나가며 가벼워지는 마음의 리듬을 나타냅니다. 정리는 격렬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소리가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물건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제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려들은 정리할 때 일부러 소리에 집중합니다. 청소가 아니라 명상입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접시가 맞닿는 청명한 울림, 쓰레기 봉투가 묶일 때의 팽팽한 감각. 이 모든 소리는 마음과 공간이 하나로 녹아드는 순간입니다. 정리를 할 때 당신은 물건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런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신호입니다. 이 조용한 소리가 계속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가벼워집니다. 일본의 정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지휘관의 법칙입니다. 이는 각 공간마다 에너지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침실에는 침대가, 거실에는 테이블이, 작업 공간에는 책상이, 부엌에는 조리대가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이 지휘관이 흐트러져 있으면 공간 전체의 흐름이 비틀리고 그 흐름은 당신의 내면으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눈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극을 보내는 기관이며 방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조우하는 지휘관의 상태는 당신의 정신 상태를 즉시 규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리는 단순한 공간 관리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마음의 질서를 구축하는 행위가 됩니다. 지휘관의 법칙은 감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침대는 피로와 질서 상실을 상징하며 산만한 책상은 목표와 집중력의 붕괴를 나타냅니다. 반면 책상이 고요하게 준비된 상태라면 당신의 하루는 정제된 에너지로 시작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질서가 내면의 중심을 안정시키고 삶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정리라는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 주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지 그 공간은 묵묵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간의 지휘관을 정리하는 행위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일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속의 혼란을 밀어내고 중심을 재건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신문화에서는 이 과정을 에너지 재배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환경의 에너지 흐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휘관을 정돈하는 순간 그 흐름이 즉시 교정됩니다. 이 경험은 매우 미묘하지만 동시에 즉각적입니다. 갑자기 숨이 깊어지고 시야가 맑아지고 몸이 느슨해지고 마음의 혼탁함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지휘관이 정리되면 당신의 뇌는 정돈된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이며 그 중심이 다시 자리 잡는 순간 삶의 모든 관계, 감정, 행동은 재정렬됩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현실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의 누적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의 연기입니다. 즉,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형적 행동은 자아상을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작은 정리 행동 하나가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대신 나는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 변화는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정리는 단순한 처리 과정이 아니라 억눌린 의지와 잠재된 자기 가치의 재현입니다. 마음속 혼란이 실제 공간을 어지럽히듯 공간을 정리하는 과정은 곧 마음을 정렬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정리하는 것이 서랍 하나든 책상 한 귀퉁이든 그 작디작은 행동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도장처럼 찍힙니다. 무의식은 행동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해석하기 때문에 단 2, 3분의 정리라도 자아 재구성에 막대한 힘을 갖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은 나는 정리된 사람이다 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얻게 되고 그 이미지가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정체성의 실현이 당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무기력, 자책감, 혼란스러운 생활 패턴은 더는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작은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새로운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서사는 점차 당신의 현실로 굳어집니다. 행동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완성됩니다. 정리를 통한 정체성 재구성은 결국 새로운 당신을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부드럽게 깨어나게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미세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뇌 깊은 곳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쁨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심리적 동력입니다. 정리는 바로 이 도파민 순환의 시작점이 되며 아주 작은 행동 하나조차 무의식에게 나는 멈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정리는 더 이상 귀찮은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 됩니다. 당신은 행동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행동을 부르는 선순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뇌와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테이블 위의 한 공간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뇌는 즉시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사고의 선명도를 회복합니다. 이는 다시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감정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특히 우울감, 불안, 침체된 에너지의 근본에는 정체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통해 물리적 환경이 움직이면 뇌는 이를 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작은 흐름이 다시 감정, 생각, 집중력까지 재정렬하며 점차 무기력한 에너지를 밀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들여옵니다. 이러한 도파민 순환은 단순히 기분 좋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상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재구성으로 이어집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을 기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기 때문에 하루에 단 몇 분의 정리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사람이라는 오래된 서사는 나는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증거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당신을 지탱하는 내적 기반이 됩니다. 결국 정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도파민 순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시동 장치입니다. 정리를 할 때 들리는 작은 소리들은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닙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 서랍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 먼지가 떨어지는 소리. 이 모든 것은 무의식에게 아주 깊고 본능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간의 뇌는 청각을 통해 움직임과 변화를 가장 빠르게 감지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리들은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막혀 있을 때, 우울하거나 공허할 때 이 소리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내면의 숨결을 깨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방에서 물건이 정리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굳어있던 막다른 길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반복될수록 무의식은 안정, 질서, 회복의 감각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들은 당신의 감정과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먼지를 털어내는 소리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을 털어내는 상징으로 작용하고, 책을 정리하는 소리는 생각을 재정돈하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정리 문화에서는 청소할 때 들리는 소리를 영혼이 숨을 고르는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중 또한 상징의 힘을 강조했는데, 청소 소리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내면의 반향을 일으키는 상징적 신호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은 단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풍경을 다시 조율하는 작은 울림입니다. 이 작은 울림들이 쌓여 결국 정리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생활과 감정의 박동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행동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움직였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붙잡혀 있던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면, 정리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소리들이 공간을 채우며 새로운 생명력을 만듭니다. 서 있는 물건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 울리는 작은 딸각 소리는 당신에게 나는 다시 나를 돕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방향을 알려줍니다. 정리의 소리들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에너지의 파동이며 정체된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조용한 기폭제입니다. 다니엘의 변화는 어느 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집에 들어오던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문을 열자마자 복잡하게 널린 책들, 정리되지 않은 서류, 어수선한 탁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탁자, 이 작은 공간이 자신의 내면 혼란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중이 말했던 것처럼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다니엘은 매일 이 거울을 외면해온 셈이었습니다. 피로와 무기력 속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탁자를 바라보다가 단 12분만 투자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당시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같은 풍경을 견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손이 첫 종이를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동작처럼 보였지만 무의식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물건을 움직이는 단순한 행위였지만 무엇인가 더 깊은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이 말한 그림자, 즉 억눌린 감정, 미뤄둔 고통, 바라보기를 두려워했던 자기 일부가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에 묶여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래 방치된 메모지를 정리하며 그는 자신의 창의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눌려 있었는지 느꼈습니다. 단 12분이었지만 이 12분은 그의 내면에서 잊힌 문 하나를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방향성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갈 즈음, 다니엘은 앉아서 새롭게 정돈된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평온함이 그의 몸을 채웠습니다. 공간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달라졌다는 확고한 감각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느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중심축을 되찾는 느낌. 중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은 행동이 운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12부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자리를 되찾은 탁자처럼 그의 영혼도 조용히 제자리를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온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정리된 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무너질 때 바깥 세상부터 고치려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행위가 마음속 어둠의 잔향을 잠재우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부드럽게 정렬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리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속삭임이며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강요나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기 위한 조용한 의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당신의 내면의 반향을 일으키며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영혼이 작은 숨을 내쉬는 순간처럼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리가 끝난 후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기운, 무언가 흐르는 듯한 깨끗한 에너지, 그것이 바로 윤기 말했던 자기 셀프의 조용한 호출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대신 당신은 이제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질서와 중심을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자기 안의 혼란이 걷히며 새로운 가능성이 발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 안 어딘가에 묵혀있던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행위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중 억눌렸던 부분을 다시 대면하는 용기이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감정을 향한 작은 화해의 손길입니다. 이런 조용한 움직임들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길을 되찾게 됩니다. 정리의 순간순간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소리 없는 감정의 울림을 정리하며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것이 작은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감정일 수도 있으며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어떤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움직임에 담긴 의도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정리의 에너지는 곧 당신의 내면으로 스며들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온과 명료함을 조용히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을 짓누르던 혼란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정리하는 당신의 손끝은 단지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부에서 바꾸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